17살 겨울 후반에 엄마는 내가 우울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엄마도 내가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침대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같은 책을 읽고 또 읽고 잘 먹지 않고 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유시간 대부분을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암에 대한 안내 책자나 웹사이트나 기타 등등을 보면 항상 암의 부작용 목록 중에 우울증이 포함된다. 하지만 사실 우울증은 암의 부작용이 아니다. 우울증은 죽음의 부작용이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치의인 짐 선생님에게 데려갔고, 선생님은 내가 무기력증과 완벽한 임상학적 우울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바꾸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서포트 그룹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서포트 그룹에는 암으로 인한 질병에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왜 계속 바뀌냐고? 죽음의 부작용이지, 뭐. 서포트 그룹은 당연하게도 초우울하다. 이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성공의 교회 석조 지하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만난다. 그리고 모두 다 십자가 모양 한가운데 두 개의 선이 만나는 부분, 즉 예수의 심장이 위치했었을 부분에 모두 원형으로 둘러앉는다. 내가 이걸 알게 된 건 여기서 유일하게 18살이 넘은 서포트 그룹 리더인 패트릭이 이 빌어먹을 모임에서 항상 예수의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들 어린 암 생존자들이 예수의 성스러운 심장 바로 위에 앉아있느니 어쩌니 하는 말을 늘여놓기 때문이다. 신의 심장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다. 6명이나 7명이나 10명쯤 되는 참석자들이 걸어오거나 혹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곤 맛대가리 없는 쿠키와 레모네이드를 먹으며 실내의 원에 앉아 패트릭이 1000번째쯤 우울하고 비참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준다. 자기 거시기에 어떻게 암이 생겼고 다들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137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의 교회 지하실에 서서 이혼남의 비디오 게임 중독자의 친구 하나 없이 자기의 암타스틱한 과거 이야기를 팔아 근근히 먹고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업적으로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석사학위를 향해 느릿느릿 나아가는지, 또 우리 모두가 그렇듯 다모클레스의 칼이 머리 위로 떨어져 수년 전 암이 그의 쌍방울을 가져가는 대신에 남겨준 성인 같은 사람들이나 겨우 인생이라고 불러줄 만한 삶에서 탈출하는 축복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 주제에 너희들도 엄청난 행운아가 될 수 있다고 떠들지. 그런 다음에 서로 자기소개를 한다. 이름, 나이, 병명 같은 거. 그게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다. 내 차례가 되면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안녕, 난 헤이즐이고 16살. 원래 갑상선암이었는데 폐에 벌써 한참 동안 멋들어진 암세포 위성병면이 자리를 잡고 있지. 그래도 난 괜찮게 살고 있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패트릭은 항상 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하고 묻는다. 그러면 머저리 서포트 순환이 시작된다. 다들 병과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줄어들고 검사받은 이야기에 대해 늘어놓는다. 패트릭에게 좀 공정성을 발휘하자면 그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허락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죽지 않을 거다. 대부분은 패트릭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것이다. 서포트 그룹에서 유일하게 봐줄 만한 부부는 아이작이라는 남자애다. 얼굴이 길쭉하고 마르고 금발머리로 한쪽 눈을 덮고 있는 애다. 그 애는 눈이 문제였다. 아이작은 걸릴 가능성이 환상적으로 낮은 무슨 암을 앓고 있다. 한쪽 눈은 어릴 때 도려냈고 지금은 눈이 정말 기괴하게 커 보이게 만드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어서 마치 머리에 이 가짜 눈과 진짜 눈 두 개만 달랑 달린 채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아이작이 그룹에서 아주 드물게 이야기할 때 주워들은 걸 종합해보건대 남은 눈에도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으로 암이 재발한 모양이다. 아이작과 나는 단둘이서만 한숨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 매번 누군가가 항암 다이어트나 상어 지느러미 분말을 들이켜는 거나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그 애는 나를 쳐다보고 아주 살짝 한숨을 쉰다. 난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고 응답에 한숨을 내쉰다. 그래서 몇 주간 소프트 그룹에 계속 참석한 끝에 난 이 모든 일에 대해 거의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사실 내가 어거스터스 워터스를 알게 된 그 수요일에도 난 엄마와 함께 소파에 앉아 서포터 그룹에 가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 서포트 그룹에 가는 거 거부할래.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가 외부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래. 그냥 아메리칸 넥스트 탑 모델이나 보게 해주세요. 그것도 외부 활동이라고요. 텔레비전은 수동적인 활동이야. 엄마, 제발요. 헤이즐, 넌 10대야.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니. 친구를 사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네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제가 10대처럼 살길 바라시면 서포트 그룹에 보내지 말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클럽에 가서 보드카를 마시고 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넌 서포트 그룹에 가야 돼. 헤이즐, 넌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서포트 그룹에 참석하는 게 삶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내가 못 봤던 아메리칸 넥스트 탑 모델 1화, 5화를 녹화해준다는 약속을 받고서 난 서포트 그룹에 가기로 했다. 내가 서포트 그룹에 간 건 예전에 겨우 18개월짜리 자격 취득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나에게 알아먹지 못할 외국 이름이 붙은 화학물질을 투여하게 놔뒀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나이 16에 암에 걸리는 것보다 더 지랄맞은 일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암에 걸린 자식을 갖는 거다. 엄마는 4시 56분에 교회 뒤쪽의 원형 드라이브에 의해 차를 세웠다. 난 내 시간을 죽이기 위해 두 번째로 내 산소 탱크를 만지작거리는 척했다. 엄마가 대신 들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원통의 초록색 탱크는 겨우 몇 킬로그램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내 뒤로는 이걸 끌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철제 카트도 있다. 탱크는 내 목 바로 아래서 양쪽으로 갈라져 귀 뒤를 감싸고 콧구멍에서 다시 합쳐지는 반투명한 캐뉼러 튜브를 통해 분당 2리터의 산소를 공급해 주었다. 내 폐가 폐로 쓰는 병신이기 때문에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 사랑한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엄마가 말했다. 나도요. 엄마, 6시에 봐요. 친구를 꼭 사귀렴.
알았지? 엄마는 열린 창문을 통해 걸어가는 나에게 외쳤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서포트 그룹에서는 최후의 날을 앞둔 애들이나 하는 종류의 행동이기 때문에 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쿠키를 집고 종이컵에 레모네이드를 따르고서 몸을 돌렸을 때였다. 웬 남자애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였다. 키가 크고 늘씬한 근육질인 그 남자애와 비교하니 걔가 앉아있는 초등학생용 플라스틱 의자가 지나치게 작아 보였다. 마호가니색 머리카락은 곱고 짧았다. 내 나이 또래이거나 한 살 정도 많아 보였고 의자 끄트머리에 꼬리뼈만 걸치고 한 손은 블랙진 주머니에 반쯤 꽂은 자세에선 어색함이 뚝뚝 흘렀다. 갑자기 내 수많은 결점이 의식되어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한때는 딱 붙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가 헐렁한 낡은 청바지에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도 않는 밴드 광고가 찍혀있는 티셔츠. 거기다 머린 또 어떻고. 식당에서 잔심부름하는 남자애들 같은 머리 모양에 빗질 한번 하지 않고 나왔다. 게다가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우스꽝스럽게 살찐 다람쥐 같은 볼을 갖고 있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머리만 완전 대두처럼 보일 것이다. 구강 궤양 부분은 아직 얘기도 안 했다. 그래도 어쨌든 난 그를 힐끔 보았고 그 애의 눈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게 남들이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는 상황이겠지. 난 원형 자리로 걸어가서 남자애에게서 2자리 떨어진 아이작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힐끔 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냥 터놓고 말하면 그 남자애는 진짜 멋있었다. 멋있지도 않은 남자애가 빤히 나를 쳐다보면 잘해봤자 어색한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멋있는 남자애는 뭐 그런 거지. 난 전화를 꺼내 버튼을 누르고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4시 59분. 12살부터 18살까지의 불운한 애들이 자리를 채웠고 곧 패트릭이 평온의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날 쳐다보고 있었다.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난 적절한 대응책이 그와 마주보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쳐다보기 분야를 남자애들만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패트릭이 1000번째로 자기 쌍방울이 없어진 얘기를 늘어놓을 동안 난 그를 쳐다보았고 눈싸움 대회가 시작되었다. 잠시 후 남자애가 미소 지었고 드디어 그의 파란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나를 쳐다보자 난 내가 이겼어 라는 의미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남자애가 어깨를 으쓱했다. 패트릭은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마침내 내 자기소개의 시간이 됐다. 아이작, 오늘은 네가 처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든 시간을 앞두고 있지 않니? 아, 네. 아이작이 말했다. 나 아이작이고 17살이고 2주 안에 수술을 받게 될 것 같아. 그러고 나면 장님이 되겠지. 불평을 하는 건 아니야. 우리들 중 많은 수가 더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까. 어쨌든 장님이 된다는 건 좀 지랄 같지. 그래도 내 여자친구가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어거스터스 같은 친구들이. 그가 남자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야. 아이작이 말을 이으며 인디언 천막집 모양으로 손가락 끝만 깍지를 끼고서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널 위해서 우리가 있단다, 아이작. 다음은 마이클이었다. 그 애는 12살이고 백혈병이다. 마이클은 항상 백혈병이고 항상 괜찮다. 리다는 16살이고 멋있는 남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다. 리다는 서포트 그룹 단골로 충수함이 있지만 현재는 꽤 오랫동안 관해 상태이다. 난 전엔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애는 내가 소프트 그룹에 참석한 날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고, 산소를 뿜어내는 튜브가 콧구멍을 간지리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렸다. 5명이 더 지나간 다음에야 그 남자의 차례가 됐다. 자기 순서가 되자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윽하고 치명적인 섹시함을 뿜어냈다. 내 이름은 어거스투스 워터스야. 17살이고 1년 반 전에 고립증이 좀 생겼고 오늘 여긴 그냥 아이작이 부탁해서 온 거야. 그래서 기분이 어떠니? 패트릭이 물었다. 아주 근사해요. 난 위로 올라만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요. 어거스터스 워터스는 입가를 치켜 올리며 미소 지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내 이름은 헤이즐이야. 16살이고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됐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1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기나긴 싸움 이야기. 전쟁에서는 확실히 지고 있지만 사소한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한 줄기 희망. 기뻐하고 비난하는 가족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공감. 흐르는 눈물. 서로 간의 위로. 하지만 어거스터스 워터스와 난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고 마침내 패트릭이 말했다. 어거스터스, 너도 친구들에게 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요? 그래. 잠깐 망설인 후에 그가 말했다. 난 잊히는 게 두려워. 장님이 어둠을 두려워한다는 속담이 있잖아. 그것처럼 아직 장님 안 됐다고. 아이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내가 두뇌 빠진 말을 한 거 아니지? 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못 보는 편이거든. 어거스터스가 말했고 아이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패트릭이 손가락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말했다. 어거스터스, 너와 너의 투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잊히는 게 두렵다고 그랬지? 네. 어거스터스의 대답에 패트릭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다. 누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니? 나는 3년 동안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부모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3번째로 친한 친구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를 작가다. 또 난 상당히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고 절대로 손을 들어 말하는 타입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손을 반쯤 들어 올리자 패트릭은 반색을 하며 즉각 외쳤다. 패트릭은 드디어 내가 마음을 터놓을 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제야 그룹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난 어거스터스 워터스를 쳐다보았고 그도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너무 파래서 눈 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우리 모두 죽는 날이. 모두 다.
인류가 죄다 사라져서 누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도, 우리 인류가 여기서 뭘 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은 고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고 만들고 쓰고 생각하고 발견했던 모든 것들이 잊히고 이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나는 주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런 날이 어쩌면 조만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만 년 후에 올 수도 있겠지. 우리가 태양이 사라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 쳐도 그렇다고 영원히 살아남진 못해. 유기체가 지성을 얻기 전에도 세상이 존재했던 것처럼 유기체가 사라진 다음에도 세상은 존재할 거야. 이런 필연적인 망각이라는 게 걱정된다면 그냥 무시하라고 충고하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나의 세 번째 절친 피터 반 호텐에게서 배운 것이다. 내가 말을 마치고 나자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거스터스의 얼굴 전체로 미소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까 나를 쳐다보면서 지었던 섹시해 보이고 싶어하는 남자의 삐딱한 미소가 아니라 얼굴 가득 넘치는 진짜 미소였다. 너 좀 짱인데? 어거스터스가 나직하게 말했다. 소프트 그룹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둘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손을 맞잡아야 했고 패트릭의 기도를 주도했다. 집회가 끝이 났다. 어거스터스 워터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미소와 마찬가지로 삐딱했다. 그는 내 위로 높게 솟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그의 눈을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뒤로 뺄 필요는 없었다.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다. 헤이즐. 아니, 플레인 말이야. 헤이즐 그레이스 랭거스터. 그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아이작이 다가왔다. 잠깐만. 어거스터스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하고는 아이작 쪽으로 돌아섰다. 이건 네가 묘사했던 것보다 솔직히 더 심하던데. 내가 궁상 맞다고 말했잖아. 뭐하러 이런 데 계속 오는 거야? 모르겠어.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어거스터스는 나한테 들리지 않게 말하려는 듯 몸을 기울였다. 쟤도 단골이야? 아이작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곧 어거스터스가 말했다. 내가 말할게. 그는 아이작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고 그 애한테서 반걸음쯤 물러섰다. 헤이즐에게 진료소 이야기를 좀 해줘. 아이작이 간식 테이블에 한 손을 얹고서 왕방울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좋아. 오늘 아침에 진료소에 갔다가 담당 의사한테 난 장님이 되느니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라고. 그래서 난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 알거든요. 그냥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장님보단 귀머거리 쪽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선택권 따윈 없지만요 라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희소식은 네가 귀머거린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고 난 아남 덕분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위대한 지성인께서 황송하게 제 수술을 해주신다니 정말로 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지. 그 사람 완전 찐따같이 말한다. 그 의사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안암에 좀 걸려봐야 되겠는데? 내가 말했다. 행운을 빌어. 좋아, 난 가야 되겠어. 모니카가 날 기다리고 있거든. 갈 수 있는 동안 걔를 많이 봐놔야지. 내일 카운터 인서전스 한 판? 어거스터스가 물었다. 당연하지. 아이작은 돌아서서 한 번에 2개씩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어거스터스가 내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문자 그대로네. 문자 그대로라고? 우린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심장에 있잖아. 그냥 교회 지하실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심장에 있었어.
그의 말에 내가 대꾸했다. 누군가 예수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돼. 이건 위험한 일이라고. 심장에 담에 걸린 애들을 모아놓다니. 내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릴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난 문자 그대로 주님의 심장 안에 갇혀 있으니 아마 내 말은 못 들으시겠지. 어거스터스가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고개만 흔들었다. 왜?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널 쳐다보는데? 어거스터스가 반쯤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네가 예쁘니까. 난 예쁜 사람들을 보는 게 취미인데 얼마 전부터 삶의 단순한 기쁨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거스터스가 그 침묵을 깨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근사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잊혀질 거라는 점을 고려해서 말이야. 나는 코웃음을 치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냥 숨을 내쉬거나 그랬던 것 같다. 그 소리는 대충 기침하는 것과 비슷했다. 난 예쁘지 않아. 넌 2000년대의 나탈리 포트만 같아. V4 벤데타의 나탈리 포트만. 그거 안 봤어. 내가 말했다. 진짜? 요정 같은 머리 모양의 멋진 여잔데. 권력을 싫어하고 문제가 될 게 빤한 남자한테 빠져들고 말지. 내가 보기엔 네 자서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혹적이었다. 솔직히 그는 날 조금 흥분시켰다. 난 남자애들이 나를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말이다. 좀 어린 여자애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지내, 알리사? 그가 물었다. 여자애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안녕, 어거스터스. 얘 메모리얼 소속이야. 그가 설명해 주었다. 메모리얼은 대형 연구병원이다. 넌 어디 다녀? 아동병원. 내 목소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게 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이제 끝난 것 같았다. 난 예수님의 심장 밖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계단 쪽을 향해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서 카트를 기울여 바퀴를 바닥에 대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내 옆에서 다리를 절며 걸었다. 그럼 다음번에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했다. 너 그거 꼭 봐야 돼. V4 벤데타 말이야. 그가 말했다. 알았어, 찾아볼게. 아니, 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그가 덧붙였다. 지금. 난 널 잘 알지도 못해. 네가 도끼살인마일 수도 있잖아. 맞는 말이야, 헤이즐 그레이스. 그가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어깨는 초록색 니트 폴로 셔츠 안을 꽉 채우고 있었고 등은 곧았으며 걸음걸이는 확고하고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분명히 의족으로 보이는 오른쪽으로 몸이 아주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고륙종은 가끔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가져가곤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나머지도 다 가져간다. 난 그를 따라 지하를 떠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내 폐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야 했다. 드디어 예수의 심장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봄 공기는 완벽함에서 약간 차가운 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하늘에서 눈부시게 내리비쳤다. 엄마는 주차장에 아직 안 오신 모양이었다. 이건 특이한 일이다. 엄마는 거의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난 주위를 둘러보다 키 크고 풍만한 몸매의 갈색머리 여자애가 아이작을 교회 석조 벽으로 밀어붙이고 다소 공격적으로 키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꽤 가까이 있어서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기묘한 소리가 들리고 아이작이 언제까지나 라고 말하자 여자애가 언제까지나 라고 응답하는 것도 들렸다. 갑자기 내 옆에 와 서선 어거스터스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쟤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에 열렬한 신봉자야. 언제까지나가 대체 무슨 소리야? 쪽쪽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언제까지라는 게 쟤들의 신념이야. 둘이서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어쩌고 뭐 그런 거. 내가 어림잡아 계산한 건데 쟤네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언제까지나라는 문자를 한 400만 번은 보냈을걸? 차 두어 대가 더 나타나 마이클과 알리사를 싣고 사라졌다. 이제 어거스터스와 나만 남아서 아이작과 모니카가 기도의 전당에 기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진도를 빠르게 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작은 셔츠 위로 모니카의 가슴을 손으로 덮고 손바닥은 가만히 둔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움직였다. 그게 느낌이 좋을까? 궁금했다.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아이작은 장님이 될 거니까 용서해주기로 결정했다. 병원까지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걸 상상해봐. 네가 차를 몰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날 쳐다보지 않은 채 어거스터스가 대답했다. 넌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어, 헤이즐 그레이스. 지금 난 수많은 아름답고도 어색한 순간을 영위하고 있는 젊은 커플의 애정행각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이작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제가 여자친구를 흥분시키려고 하는 건지 유방한 검진을 해주고 있는 건지 결정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갑자기 어거스터스 워터스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담뱃값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그가 담배 한 개비를 입술에 물었다. 정말? 1억이야? 너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니? 넌 지금 모든 걸 망쳐버렸어. 내가 말했다. 무슨 모든 거? 그가 나를 보며 물었다.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가 웃음기 없는 그의 입가에서 달랑거렸다.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남자애가 날 쳐다보고 글자의 잘못된 사용법을 지적하고 날 영화배우에 비견하고 자기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말이야. 하지만 당연하게도 언제나 비극적 결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지. 넌 빌어먹을 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담배 회사에 돈을 내고 더 많은 암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를 사고 있는 거지. 숨을 못 쉬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가르쳐 줄까? 완전 지랄 같아. 완전 짜증나. 완전히. 비극적 결함? 그는 여전히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물었다. 그 동작에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불행히도 그는 끝내주는 턱선을 갖고 있었다. 중대한 결점 말이야.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어거스터스 워터스를 놔둔 채 모퉁이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차가 길을 따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엄만 내가 뭐 친구를 사귀거나 그러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모양이다. 가슴속에 기묘한 실망감과 분노가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감정인지 나 자신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게 대단히 많이 차올라서 어거스터스 워터스의 얼굴을 한 대 갈기고 내 패를 패 역할에 충실한 다른 패로 바꾸고 싶은 기분이었다.
나는 카트에 단단히 고정된 산소 탱크를 옆에 놓고 컨버스 운동화를 신은 발이 모퉁이 가장자리에 걸쳐질 정도로 바싹 나와서 섰다. 엄마 차가 막 보이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획 잡아 뺀 다음 그를 향해 돌아섰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담배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 그리고 난 한 번도 불을 붙인 적이 없어. 이건 그냥 상징이야. 이세의 죽음의 물건을 물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는 거지. 상징이라고? 난 멍하니 말했다. 엄마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셨다. 상징이야. 넌 상징적인 반향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단 말이지? 당연하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커다랗게 희죽거리는 진짜 웃음을. 난 비유적 상징의 엄청난 신봉자거든, 헤이즐 그레이스. 나는 차 쪽으로 돌아서서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이 내려갔다. 나 어거스터스 워터스랑 같이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아메리칸 넥스트 탑 모델 다음 에피소드 몇 편 좀 나 대신 녹화해주세요.